전례 없는 보수 후보의 약세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보수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선까지 한 달여가 남은 만큼 표심의 향방을 미리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초반 경쟁이 양강 구도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배 본부장님, 네. 여론 전문조사 전문가로서 보수 성향의 이제 강한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워낙 여론조사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는데 양강 구도는 만들어진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7%인데 다른 조사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10% 초반까지 나와 있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겠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4%라는 것은 보수 표심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 보수 적자 경쟁 구도 속에서 보수 표심이 끝까지 안 후보에게 남아 있을지, 아니면 이 홍준표 또는 유승민 후보가 더 가져갈지도 좀 지켜볼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좀 뒤엎은 이렇게 제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각 당의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 나온 첫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응답률이 보니까 23%예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시중에 국민 여론을 일정 부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가 실제로 지역에서 또 여러 국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체감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만 안 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현재 보면 어쨌든 이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변수나 새로운 정책 이슈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하는 소위 연대 부분도 지금 같아서는 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선거전 종반 이후까지 이런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 위원장님은 어떤 상황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지만 안철수의 시간이 본격화되면서 안철수의 어떤 여론 지지율의 급상승이 또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서울, TK, 충청, 이른바 중도 표심을 어떤 반영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여론 지지율이 급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의 정체 또는 답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 컨벤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고, 어떤 여전히 35%에서 40% 이내에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뭐랄까 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국민 통합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보수층의 표심입니다. 이미 보수층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쳐다봤더니요, 기본적으로 무응답층이 거의 10%대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미 선거가 거의 다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 남짓한 무응답층만 놔두고 거의 표심이 정해져 가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 10% 내외의 어떤 그 보수층의 표심이 네. 관건이었는데 보수층이 드디어 어떤 그 차선의 선택, 어떤 안철수 후보의 어떤 미래 비전에 공감하고 어떤 중도 보수를 껴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의 후보로서 받아들이는 현실적 선택을 시작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사실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좀 초조한 기색도 없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뭐 일단 저는 지금 문재인과 홍준표의 양강구도가 아니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구도라는 점을 굉장히 이렇게 정치의 상식이 실현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이틀이 좋습니다. 네. 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갤럽의 이 흐름이나 다른 여론조사들의 흐름이 사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유무선 비율을 몇 프로로 하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비율이 85%예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무선 비율이 90%예요. 그다음에 리서치뷰 같은 경우는 무선 비율이 100%예요. 요거에 따라서 갤럽은 3%,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한 6%, 그다음에 리서치뷰는 7%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걸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객관적으로 될 거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확장성 말씀하시는데 요 부분은 조금 반론을 죄송하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안철수 후보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그것만 보이시는데요. 이번 갤럽 조사 보시면 지난번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도 7%가 올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60점 맞던 친구가 90점 맞는 것까지는 쉽지만 90점에서 1.2점 올리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패널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후보가 7% 올랐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사실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또 상승세를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배 본부장님. 대구 경북 지역은 여전히 보수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전통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문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또 선거판이 흘러감에 따라서 안보 이슈라든지 또는 경제 이슈 등에 따라서는 또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후보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후보. 그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상당히 격차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표 한 표를 행사했는데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겠느냐 그 가능성이 지금 이 보수표 특히 대구 경북에는 많이 작동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대체적인 앞으로의 흐름도 이 안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경쟁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과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문 정서냐,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앞으로 선거 이후의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유지해줄 홍준표 후보가 더 낫겠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 부분도 함께 또 보수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 투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대선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죠. 보수층이 사실상 어떤 뭐랄까 좀 몰락에 가깝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대 야의 구도로 치러지고 있고 정권 개최를 열망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열망을 지금 민주당의 어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담재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층의 어떤 선택이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과연 이제 보수층이 네. 자기당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당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를 합리적으로 또는 미래 사회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고 정말 편가르기 정치가 아니라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해줄 수 있는 리더십에 주목하면서 이른바 구도와 정당을 뛰어넘어서 인물 중심의 투표, 합리적 선택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 흐름이 지금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인데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상승세라는 거는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신호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민심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두 가지 큰 판단의 미스가 있는데, 첫째는 어쨌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정당이 됐든 보수 후보를 찍을 거다 하는 이 전제하고, 또 하나 태극기 집회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박근혜 그래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지지율은 씨들. 나는 죽으나 사나 여기를 찍겠다 하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 우리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수 성향이면서도 네. 그런 부분에 회의를 갖는 분들이 지금 보수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 또 문재인 후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양강구도하고 보수 후보는 지리멸렬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그러면 거거든요. 될 사람에게 보수가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는 많은 분들은 결국 보수 후보가 어렵다면 이제 당선될 사람으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빨리 현실 인식을 해서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에게 좀 더 민심이 보수의 민심이 좀 더 간 게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보수의 민심이라는 거 지금 상처받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경우 민주당의 안희정 후보가 정말 큰 틀에서 그런 상처받은 보수를 껴안을 수 있는 분이죠. 예, 그리고 아직도 안희정 후보는 저희 당에 있다는 점, 요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 보수표가 고정될 거냐, 뭐 흘러다닐 거냐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흘러다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까먹으셨지만 반기문 총장이 왔을 때 그 흐름은 전부 반기문 총장한테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갔다가 안희정 후보에게 갔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간 와 거기 있는데. 때문에 과연 이게 종착점일 거냐. 갈 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의 전략적 그 선택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저렇게 쉽게 안보적인 사안을 바꾸는 걸 보면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적폐청산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 또 미움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지는 저는 유동적이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돼 있지만 과연 대선 이후를 생각할 때 예. 그 진지도 없이 지리멸렬하게 보수가 없어지길 바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그런 되지 표심들이 않을까. 모아질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건데 또 하나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도인데 호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좀 압도하는 좀 큰 차로 좀 압도하는 흐름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떤 민심일까요? 이 부분은. 호남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거든요. 오늘 조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52%, 14%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네. 안철수 후보가 8% 포인트가 상승한 흐름인데요. 호남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할 정도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모두 즉 휴대전화로 사용을 많이 한 여론조사 결과이거든요. 주로 20대, 30대에 대한 접촉, 또 성향적으로도 조금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와 접촉하기가 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남이라도 20대, 30대, 40대의 표심, 그리고 5, 60대 이상의 표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표심, 또 김대중 친화적인 또 표심 다르거든요. 또 네. 전북이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여수권이 다르고 목포권이 다른 복잡 다단한 호남의 민심인데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남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호남의 민심도 그렇고 영남 말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보수의 후보입니다. 보수 42% 절반에 가까운 42%가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안철수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지지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보다 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은 이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수급에 의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안철수 후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4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좀 확연하고요. 또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연히 세대가 좀 갈리는 또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개연성은 여기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생적인 경쟁력으로 더 평가받아서 지지율이 오를 때는 이것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고싱했던 것은 이 청계천과 버스 중앙차로는 성과가 나타납니다. 자기 성과가 있을 때는 지지율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201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할로 이펙트 후광효과입니다. 이런 이 보수의 후보들은 주로 보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 성과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미래의 기대가 물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뭘로 보여줄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왔던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중장년층의 후보를 받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대 대선을 보면 그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항상 주목받아 왔습니다. 소위 야권의 후보에게 약 80%에서 90%의 지지를 몰아주면서 선택해왔던 점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주목받는 지역이었는데요. 호남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됐던 것이 다른 지역에서 표를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찍어줄게. 이게 이제 그동안의 선택이었습니다. 곧 호남 지금 여론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민심의 본질은 저는 더 나은 정권 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완전 국민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이른바 여론 지지율 상승에 그 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호남인들의 생각은 한 번 밀어줄 테니 문재인과 붙어봐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열흘 전 얘기입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드디어 전국적 지지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지율의 어떤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호남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7대3 정도의 비율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최근 5.5 대 4.5 정도까지 따라왔고 저는 다음 주를 거치면서 진정하게 골고루 모든 지역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계층으로부터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안철수 후보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호각지세를 넘어서 호남에서도 상승세에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초반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호남의 민심.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경쟁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호남의 경우 가장 이 바람이 뭘로 나타나냐면 진실한 정권 교체입니다. 호남의 경우가 우리 그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가장 가치 중심적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좋다는 것보다는 진실된 거를 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완전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서 감지덕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정말 그 저희 당의 심장인 호남을 잃고 나서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저 정도 지지율을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진실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내용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앞으로 호남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점보다는 현재 이렇게 호남이 50몇 대 30몇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 이번 대선에 그나마 흥미를 끄는 한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같은 과거 야당의 지지는 호남에서 90% 정도를 얻고 이것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겨서
호각지세를 이루는 보수 후보와 이런 양태로 전개돼 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금과 같이 호남이 양분돼서 호남에서 표차를 거의 버리지 못하거나 적어도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지는 양태가 된다면 네. 이 선거 결과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그래서 호남 표심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심장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관전 포인트라고 하시니까 되게 부럽습니다. 저희 너무 관절해가지고요. 당사자 지금.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네. 말씀드릴 게 저희 당이 최초로 전국 정당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의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호남에서 빠지는 만큼 영남에서 조금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당이 고무적인 거는 호남도 오르면서 동시에 영남권, 부산 쪽이 오르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호남하고 영남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양강 구도가 현실하면서 양 진영 간의 이제 갈등 또 검증 이른바 또 네거티브 공세가 또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야기 먼저 듣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조폭 그 실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검 묘디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목포에서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런 취지의 이야기에 대한 반박인 것 같은데 송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그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적폐 세력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소위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입니다. 80%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9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했었고 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촛불 집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국민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리해내서 그분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대단히 이건 그 우리가 문재인 후보나 소위 이른바 그 패권주의를 얘기할 때 또다시 편가르기 정치, 패권의 정치, 분노의 정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저는 워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됐는지, 왜 지지율이 정체를 답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이지 네거티브에 주력해서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당에 대해서 문모닝 하시면서 했던 거는 이제 다른 당이었는데 저희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게 국민을 지칭한 거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경선 수락 연설하실 때 보면 적폐 청산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 70%에. 그런데 그동안에 적폐 청산은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통합을 중심으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건 피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경쟁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안 후보께서도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그 통합의 대상에 문재인 후보도 좀 넣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강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그 성격 자체, 용어의 선택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이 외연 확대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2004년에 첫 선거에서는 엘고와 너무나 힘겹게 싸웠던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4년은 가뿐하게 재선을 하거든요. 당시에 보면 상당수의 본인이 선거 메시지를 순화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적폐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강한 용어의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농단 세력의 처단, 농단 세력의 처리라면 국민들이 보다 더 의미 고지고대로 들려올 텐데 네. 너무 적폐청산이라고 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네. 또 하나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 행보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실제적으로
이 안보 행보에 있어서 안보관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 진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머리에 맞지 않는 군복을 입거나 모자를 써버리게 되면은 이 오히려 더. 레이건 대통령 재선 때 만났던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가 미군 부대를 방문해서 이 거의 탱크를 탔는데 탱크에 앉았는데 전혀 탱크에 앉는 군인의 모습이 아닌 데 앉아서 듀카키스의 탱크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행보들은 좋은데 더 정책적으로 솔직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국민들에게 좀 용어 진솔하게. 선택에 있어서도 네. 좀 수준 높은 품격 높은 우리의 19대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현재까지는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여러 공방들 또 검증 공세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 또 채용 의혹 문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추가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저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유체 이탈 화법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고 민주당 문희상 상임고문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마구마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따가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 의원님, 어떤 새로운 대응 방식,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좀 답답한 지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2007년에 감사를 했고요. 2010년에는 감사를 안 했지만 감사 대상이었고요. 2012년 국감 때 이게 또 국감 이행 상황에 들어가서 감사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새로운 사실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는 메시지를 오늘 박강원 수석 단장이 내보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론에 나온 자리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는다면 네. 하나하나 해명하고 짚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온 지금 17대의 차를 렌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면 팩트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하나 하시고 네. 아니면 이제 두루뭉술하게는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검증을 하려면 시간을 길게 갖고 하나하나 이거 짚어야 되는 사안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의혹이 많이 제기돼서 그 의혹이 또 틀린 게 있어서 틀렸다고 얘기해서 또 가짜 뉴스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성관이도 헷갈리는 그러면 상황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도 같은 맥락으로 요거는 되게 단순한 사안입니다. 왜 단순하냐면 2006년에 이게 보도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인지하자마자 원칙적인 대처를 지시해서 2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결이 된 사안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준용 특혜 의혹 건은 너무 사안이 많아서 시간 내고 하나하나 짚어보죠. 그럼 해도 지금부터. 시간이 좀 네, 일단은 우리 네. 정 위원장 이야기도 네, 좀 듣고 추가로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 검증을 피하는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증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낙인 찍기 또 뭐 마타도 이런 양상은 정말 네거티브 양상은 정말 없어져야 될 나쁜 행태죠. 네. 아니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진출한 이후에 오늘날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기까지 조폭과의 연계라니요. 이건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저는 네거티브와 검증은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아들 특혜 취업 의혹, 또 민정수석 시절 뭐 어떤 내용을 파악했는지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갈증은 어떤 거냐면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은 다 나온 것 아니냐. 뭐 일테면 몰랐다. 또 고마해라. 이런 이미지로는 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솔하게 네. 사실관계들을 밝혀내고 이제는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회창 후보는 아들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2번의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네. 아들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해외에 있던 아들을 귀국시켜서
자진 공개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의혹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혹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의혹을 여기서 뭐 주어진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다 분명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과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2012년에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게 그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을 안 믿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저는 한 번쯤 언론사에서 해명들을 따로 모아서 네. 이거야말로 끝까지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대리인 간이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짚어보기는 참 어렵고요. 네. 우리 전 의원님께 좀 아까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사실 네,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적 프레임을 좀 서로 씌우는 것 아니냐 네, 일부 네.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양강 구도가 되면서 양측에 이런 이제 검증 공세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구계자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갤럽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젊은 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젊은 층들은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면 정의, 공정 이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논점을 보면 아들의 특혜 취업 문제 그리고 무슨 사돈의 그런 음주운전 사고 문제 노전 이런 것은 대통령의 사돈입니다. 문재인 사돈이 예. 아닙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죠. 어쨌든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젊은이의 보기에 정의와 공정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좀 그런 것과는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대목이라서 이런 국면이 진행되면 손해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가 공정과 관련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허위 이력서를 기재했다는 의혹도 이미 국회에서 제기됐고요.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요. 그리고 렌터카 17대 동원한 동원 경선이 공정하지 않은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제목도 아닐 뿐만 아니고 이거를 괜히 제가 뭐 부인이 1+1로 뭐 교수로 채용됐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공정에 관한 예를 들어서 문제입니다. 선거 때 어느 진영이나 다 조직 동원을 합니다. 이런 것하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특혜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선거 때 어느 진영이나 다 동원하고 돈 준다. 그럼 모두가 불법이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국민들의 같고요.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국민들의- 과거에 있어서 아니 그거하고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는 다른 거고요. 이건 저희가 제기한 거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고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관이 고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미 아니, 근데 당 고발된 차원에서도 건 사실이죠. 예, 그건 사실이죠. 네, 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분명히 철저한 어떤 선관위 조사와 또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가 있다면 또 책임자를 당연히 출당 조치 등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계속 이른바 네. 물고 늘어지듯이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기 사실 어렵다. 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니고 좀 지켜보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좀 흡수하다 보니까 보수권에서의 좀 공격이 또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도 좀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안 후보야 얼치기 잡하니까 우파들이 그걸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습니다. 그 박지원이란 분은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 당선된다라는 취지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보수표를 돌려도 이런 두 후보의 이 절박한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된 것인데요. 이 영남을 대표하는 지금 두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상당히 정체돼 있고 또 가라앉아 있거든요, 분위기도. 그렇다면 이번 대선이 그 대선 이후의 정치적 상황하고도 너무나 또 맞물려 있고 또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상당한 또 이번 대선 결과가 이 타격 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보수 두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성공 또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탄생이 이 반사적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익이라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25% 가까운 보수표는 우리 보수 후보들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안보의 이슈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안 후보가 네네. 안보 행보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절박, 두려움, 맞물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 측면에서 좀 공격을 받는 양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미 양강구도에 접어들었고 또 문재인 후보와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의 공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격도 수준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후보의 검증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저는 왜 홍준표 후보께서 그 소위 이른바 15%에 달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온전히 가져가고 있지 못할까? 저는 저런 말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정말 지쳐 있습니다. 이를테면 막말 수준의 저급한 언사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것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주력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보수층의 몰락은 왜 왔는지, 또는 지친 또 상처 입은 보수층의 마음을 헤아리고 새로운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노선 투쟁의 어떻게 보면 노선 정립에 주력해야 될 상황에서 또 내가 왜 보수 세력을 대표해야 되는지 이 얘기는 고사하고 상대 후보 또 양강의 후보를 네.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종찬 본부장과 정진환 본부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렇습니다. 이 보수 후보들이 박지원 대표를 겨냥한 이런 공세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난 총선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 출신 의원들의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이끌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에 대한 공세가 네.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국민들께서 보수 후보가 뜨지 않는 이유는 총선 때와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친박과 비박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두 당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모습에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데 우선 주력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일단 되게 부럽습니다. 정 홍보위원장이. 저희가 이제 1위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1위로 있으면서 거의 뭐 6개월 동안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옹호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라는 말씀은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는 말씀이라 그게 꼭 그렇게 나쁘기만 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본 박지원 대표님은 정말 유능하세요. 그래서 저건 이제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혹시 후보가 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서 한편으로는 박지원 대표님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다. 저는 거꾸로 이런 알겠습니다. 발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양강 구도가 치열하게 이제 전개되면 어떻게든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네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